오늘 강연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실 시다르타라고 하면 이제 불교의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를 말을 하는데, 물론 여기 작품에서 나오는 시다르타는 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작품 자체가 이런 불교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걸 해설할 제가 학부가 기독교 학과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까지 기독교를 배운 사람이 이 시타르타를 이제 읽는 것 자체가 꽤나 이제 재밌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소개를 작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타르타의 작가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헤르만 헤세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이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아시겠지만 노벨상을 받은 데미안. 그래서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 자체가 왜 이렇게 유명을 해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이 데미안 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전쟁 때 너무 힘드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오늘 소개할 시타르타라는 책은 이제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 다음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이력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이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교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만 해도 이런 종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엄했죠. 청교도도 굉장히 이제 그런 청빈함과 검소함을 강조를 했고, 가톨릭도 굉장히 이제 엄숙한 종교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의 가풍 또한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도 선교사니까 굉장히 엄하셨던 것 같고,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독실한 신자셔가지고, 헤르만 헤세는 되게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엄한 가정에 살다 보니까 그런 가정 환경과 본인의 개성이 되게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불화로 일어났냐면요, 특히 어머니와 갈등하는 형태로 이제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4살, 헤르만 헤세가 4살 때 그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이 4살의 아이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력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만 들으면, 역시 떡잎이 다르구나. 노벨상을 받은 정도의 작가는 정말 이때부터 영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의 갈등이 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헤르만 헤세가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정말 위독할 때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고, 마지막 어머니가 이제 장례식장에 있을 때도 결국 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 헤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끝까지 헤세의 작품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과의 사이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헤세가 근데 또 그럴만 했던, 그 어머니랑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을만 했던 게, 이제 어머니가 헤세에게 그런 종교적인 자신의 신념이나 의무감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강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제 헤세가 자신처럼 좀 성직자가 되기를 바래가지고 헤세를 이제 수도원에다가 넣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세는 태생부터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뭔가 의무감을 주고 뭐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새장에다 넣어놓으면 병에 걸리잖아요. 헤세도 똑같이 이렇게 심리적인 병을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계속 고생을 하고, 심할 때는 자살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헤세는 결국에는 이제 수도원에서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계공방이랑 서점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세가 언제 데뷔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14살 때 세웠던 목표가 있는데, 이미 14살 때 자기는 시인 외에는 그 무엇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시 같은 거를 꾸준히 이제 써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호평을 받게 됐고, 그 사람이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면서 이후에 소설까지 쓰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좀 헤르만 헤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헤세의 소설은 주로 이제 거의 유명한 소설들은 성장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세의 작품관이 이제 크게 이어지는 맥을 짚어드리자면, 그의 이제 27살 때 썼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작품은 이제 거의 그의 자서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의 유년기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에는 나와 이 외부 세계의 권위가 이 싸우는 것들을 묘사를 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 작품이 데미안. 이제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나와 외부가 이제 갈등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다면, 데미안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그래서 이런 데미안을 이 해세가 어떠한 배경에서 쓴 거냐면요, 그 해세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정신병이 생기다 보니까, 다들 구스타프 융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엄청난 심리학자죠. 그 사람의 제자였던 랑 박사에게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데미안의 좀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리는데 굉장히 모티프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데미안 다음으로 쓴 작품이 이제 시다르타였는데, 시다르타는 데미안이 이제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했다면, 시타르타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홀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런,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이 성장해가는 흐름에 맞춰서 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르만 헤세를 대부분 이제 뛰어난 작가로 알고 있지만, 그가 이제 작가로서만 활동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났던 시기가 하고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창 세계대전 1차, 2차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작가지만 평화주의자기도 해가지고 독일 내에서 굉장히 이러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평화를 지켜야지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벌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독일 국민들이 상당히 그러한 전쟁을 벌이는 것에 지지를 했었고, 더더욱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독일의 전쟁 수행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또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거꾸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헤세가 이제 매국노처럼 돼버리게 됩니다, 독일 내에서는. 심지어는 1930년대에는 그의 책이 그 국내에서 출판이 금지될 당해, 싸그리. 그래가지고 이제 헤세가 국내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위스로 망명을 가게 되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스위스에서 작품과 수채화를 그리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매 시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글을 쓴 세계 한 획을 그은 작가들 중에서 생이 정말 평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뭔가 삶과 괴리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작가들의 이력을 볼 때마다. 그래서 삶의 체험이 없는 지식이란 결국에는 이제 뭔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힘들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찰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러한 전쟁의 관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나름 이때는 이 사람이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름 이때도 유명한 작가였고. 내가 있는 거를 버릴 각오를 하고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을까?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확답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주의자이자 아주 뛰어난 작가 헤세가 쓴 작품이 시타르타이고요. 이 시타르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고타마 시타르타와 이제 동시대에 살던 이명의 시타르타인데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의 줄거리를 크게 보자면, 이 주인공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 구도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가 기독교인인 제가 이제 시타르타를 하는 게 재밌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서양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타르타를 썼던 것만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서양 철학사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사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교 사상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공자, 노자, 장자 이런 사상들도 굉장히 많이 꿰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한 동양적인 사상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작품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작품의 줄거리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시다르타는 브라만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카스트 아래 이제 계급이 사실 세분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데 뭐 1000몇 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줄기로만 보면 카스트 계급은 총 4단계로 나뉩니다. 1계급은 이제 최상위 계급은 브라만이죠. 종교 지도자이자
이 카스트 계급의 최고 계급이 브라만이고 그 다음이 그 아래가 크샤트리아, 군인과 왕족이 위치하는 계급입니다. 그 아래가 바이샤, 평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하위의 수드라, 이 사람들은 천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정 정도 됐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시타르타는 이 중에서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 부러울 게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던 거고 이 출신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되게 얄밉게 개인의 역량까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특한 데다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현자들과 말을 섞기도 하고 그의 친구 고빈다와 논전을 익히고 관찰의 기술과 침사의 행을 닦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사라는 거는 명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기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자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그런 문화권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런 영특한 스타르타를 굉장히 사랑했고요. 스승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였겠죠. 아, 내가 이런 영특한 애를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친구 고빈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얼굴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었죠. 동경이자 사랑이 기쁨이었는데 문제는 정작 그 사랑을 주는 시타르타만큼은 그렇게 마음을 채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슴만큼은 공허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의 우정도 연로한 브라만들의 지혜도 그의 그릇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의 영혼이 공허하고 허탈할수록 되게 불안에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왜 나는 이 갈증을 씻어내지 못하지? 난 아무리 배워도 이 갈증을 이 뭔가 깨달음에 대한 갈증을 씻어낼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시타르타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타르타의 마을에 어떠한 이방인들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문이라 불리는 고행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문이라고 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좀 전국을 좀 가진 것 없이 유랑하는 고행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이제 노숙하고 걸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몸 자체가 막 바싹 말라가지고 뼈를 가죽 부대에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정도의 사람이고요. 피부는 먼지와 피투성이에 옷은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하의만 이제 겨우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문들은 아무리 뭐 뛰어난 정신적인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들 일개 뭐 거지인 거죠. 가진 것 없는 구걸 정도 하는 사람인 건데 시타르타에게는 그들이 정말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시타르타는 앙상한 자칼의 때 같은 사문들의 숨소리에서 소리 없는 정열을 느꼈고요. 희생적인 봉사와 가차없는 자기부정의 뜨거운 숨결에서 어떠한 이제 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는 사문들을 만나고 나서 직감을 하죠. 아, 내가 드디어 이곳을 익숙한 곳을 떠날 때가 됐구나. 나는 사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문이 되겠다고 친구인 고빈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고빈다는 기겁을 하죠. 아니 너는 브라만에다가 모든 걸 가진 앤데 뭐가 아쉬워서 하루아침에 저 거짓골을 한 사문이 되겠다는 거냐. 놀라는데 이 고빈다가 아무래도 시타르타를 굉장히 동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와 동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사문이 되기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끝끝내 설득을 한 다음에 고빈다와 함께 이제 그 사문들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주목을 해보실 거는요, 시타르타의 변화에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처음에는 이제 브라만이었고 이제는 브라만의 지위를 버리고 사문으로 돌아갑니다.